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요즘 돈 얘기가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옛날에도 그랬나 싶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데 요즘 들어서 유난히 특히나 부에 관련된 얘기나 네네네. 뭐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뭐 일단 중년의 나이를 좀 훨씬 넘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좀 쑥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왜 그러면 유교적 어떤 사상 때문에. 예, 그 얘기하면 좀 사람이 약간 급이 낮아 보이는. 예, 급이 좀 낮아 보인다. 상인이 역시 예. 뭐 선비 뭐 예, 농사 짓는 그쵸. 사람들보다 큰 예. 아래 계층으로 하위 계층으로 봤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고요. 지금은 뭐 그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가끔 가다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강연을 가는데 원래 이제 금융교육을 하러 가지만은 네. 학생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 이 코인은 좀 어떠냐,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은 나중에 어떨 선생님 것 같냐. 잠깐만요. 중고등학생이 그런 질문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등학생들 정도로 가게 되면 그런 질문의 양이 확 늘어나고요. 중학교 정도 되는 사람들도 그 친구들도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곰곰이 좀 따져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발생할까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2000년대 이후부터 자산시장의 부침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2000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는 자산시장이 거의 폭등을 했고 또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자산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금방 딛고 또 확 올라갔고 또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 폭락을 했다가 금방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중장년층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자산시장에 대한 어떤 자산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과 자산을 갖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과거 20년 동안에 실감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갖다 증폭시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시장 부침이 있었다는 거 누가 확 벼락부자 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러고선 예.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몇 번씩 기회가 오니까 뭐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들면서 예, 예. 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현재의 부와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형식으로 확 벌어지는 걸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과 맞아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네. 사람과 특정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과의 어떤 부의 편차가 심해지는 걸 보면서 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일반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네네네. 배워둘 거라면 실체를 좀 빨리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SNS에서 피드를 하나 봤는데 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아침 방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뭐지? 그러면서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돈을 잘 하고 생각을 잘 정돈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IMF 직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네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네네네. 요즘 미라클 모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기 루틴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책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네네네. 오늘 저희가 평론가님과 함께 부자 되기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부자가 되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된다 이건데 네네네. 평론가님도 동의하세요? 이건 동의를 하죠.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네. 금융교육을 갖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수 과목으로 12개 학년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거고요. 싱가포르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선진국들은 다 그래요. 근데 한국은 유난히 금융교육을 안 하죠. 그렇죠. 그건 나중에 커서. 네,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교육들이 뭐 한 챕터, 투 챕터 이렇게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대학을 가는데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사실은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죠. 거칠게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안정적으로 벌어서 남들보다 아니면 남들 정도는 살겠다. 이래서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몇십 년을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공부만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부를 일구고
뭐 안정된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극히 공부를 잘하는 몇 사람들, 가령 뭐 의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공직에 진출을 한다거나 뭐 고시를 패스해서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사실은 일반 직장,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정년이 보장되는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노후를 갖다가 과거와 같이 어떤 직장들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은 금융 어떤 교육, 금융 공부라는 거는 사실 우리들이 현대를 살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필수적인 교육이고 그런 과정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갖다 치열하게 하지만 진짜 돈에 관한 공부를 갖다가 우리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영끌, B2 그래서 20대가 지금 현재 연체 상황이 굉장히 높고 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전체가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금융교육을 갖다가 터부시한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들의 잘못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금융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 그다음에 공부를 갖다가 전제로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옆에서 보니까 돈을 번다고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까지 투자하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좋은 건 알겠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책을 사야 되나?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모든 공부 중에서 사실은 이건 좀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건데 돈을 모으는 어떤 습관, 경험을 갖다가 누군가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 코인을 해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오래 유지를 못 합니다. 왜? 쉽게 이거 뭐 돈 별거 아니네. 이거 쉽게 버네. 그리고서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심사숙고하지 않은 어떤 투자 행위, 어떤 투기 행위를 또 한다는 거죠. 그게 또 실패로 이어지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제일 큰 덕목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시 공부할 때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1등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비법이 뭐 특별하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실은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는 거, 가령 투자에 성공하는 것 역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게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총 한 4가지 덕목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걸 갖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인내심이거든요.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적금, 어려서부터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어떤 경험 자체는 우리한테 인내심을 길러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모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적금을 힘든지. 들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 1년 유지하는 거, 적금 1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네.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뭐 좋은 백도 있고 그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자동차도 자동차도 있고 내가 지금 한 4, 5천만 원 모았어. 네. 그럼 이거 조금 거기다 해가지고 빚을 좀 내면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1년, 3년, 뭐 5년 이런 형식으로 적금을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적금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적금을 갖다가 끝까지 들었을 때, 만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인내심을 키워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고죠. 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20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령 연체율이 늘고 파산이 늘어나고 하는 것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의 부모들이 공부하라고만 했지 사실은 이런 교육들을 전혀 안 시킨 게 그런 어떤 후유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적금을 1년짜리를 들어서 타본 정도의 성실성이면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좀 거칠게 얘기해서 결혼해 살아도 큰 사고 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엉덩이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내가 1등을 해봤다는 성공의 경험, 성취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원동력 그다음에 긍정적 기운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적금도 똑같아요. 1년짜리 아니면 하다못해 6개월짜리를 완수를 했을 때 그 성취감. 네. 그래서 부모가 너 6개월짜리를 갖다가 진짜로 네 용돈을 아껴서 적금을 하면은 거기서 보너스를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서 또 이거는 정기예금을 들고 다시 또 6개월짜리 시행하는 이런 연습들.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경험이 쌓이냐? 성공의 경험, 성공의 축적이라는 게 쌓이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가장 큰 저는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혹은 좀 늦었다고 그렇죠. 생각하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되게 네네네. 중요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고연봉을 받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 사실 크게 재테크에 관심이 별로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받는 연봉만으로도 충분히 집 사고 뭐 하는데 별 예, 문제가 없으니까 예. 착실히 모으기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가장 좋은 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뭐 이렇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는 사실은 돈이 스스로 일하던 시대가 있었죠. 고금리 시대가 있었으니까. 네. 그냥 은행 예적금만 들어놔도 어느 순간에는 자산이 불어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정기예금 지금 높아졌다고 해봐야지 여러 가지 우대금리 빼고 나면은 사실 1% 2%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거 가지고 돈을 벌리겠어요. 세금 내고 나면 없는데요. 예. 그 다음에 미래라는 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자신의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내일 당장 아니면 1년 후 아니면 몇 년 후에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스스로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인이 돈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시대예요. 아이고. 예. 근데 이걸 갖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정기예금하고 국공채 투자하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 왜 네. 강남의 큰 부자들이 국공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까? 채권 투자를 많이 할까? 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뭐 이자랑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자가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게 연간 따지면 한 5년을 한다 그러면 복리로 따져보세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공채,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은행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예, 아까 예. 말씀드린 예, 것처럼 예, 우리나라가 예. 망하는 가능성보다는 은행이 그렇죠. 더 근데 부도가 될 국공채가 가능성이 그 이자를 더 줘요. 어? 이자를 더 그러네요. 준다고요. 수익률 자체가 국공채가 지금 한 3년, 5년이 한 3.8% 이상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 그 정기예금 넣어봐요. 얼마 줘요? 은행 예금. 어. 물론 채권이라는 건 투자를 하는 순간에 그 만기까지는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금리 네. 차이에 의해서. 네. 근데 만기까지 유지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아, 정 안 되면. 예, 예. 네. 정 안 되면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통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 만기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정기예금도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네. 똑같은 원리예요. 채권도 가격 변동성이 국공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은 만기가 되면은 정해진 이자 다 줘요. 다 주잖아요. 원금하고. 네. 그다음에 나라가 망할 일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교육들, 그런 공부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그런 그러니까 투자를 강남의 한다. 일부 부자들만 그렇게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진짜로 나는 주식은 싫어, 위험해. 그렇죠. 펀드도 약간 좀 불편해. 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럼 과연 정기예금밖에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기예금보다도 최소한 연간으로 따지면 1%포인트 정도의 이자를 더 주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갖는다는 얘기죠. 예, 예. 진짜 돈에 대한 관심은 그런 거네요. 예, 평론가님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돈이 거듭 말하지만 과거에는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의 부를 늘려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돈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인이 좀 애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뭐 지금 뭐 50대, 60대 진짜로 그 돈에 이제 밝은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 돈이니까요. 그렇죠.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약간의 풀만 파면 되는 일인데 그걸 갖다 사람들은 아이 귀찮아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냥 묻어둔다는 얘기죠. 네. 근데 1%포인트 차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1억이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1%포인트. 1%면은 1,000만 원. 1억이면 1%면 100만 원. 100만 원이 네. 10억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죠? 그게 복리로 5년 따지면 얼마겠어요. 근데 큰 돈을 불리는 사람들 가령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 사고 뭐 그렇게 고액 연봉자라고 하게 되면은 순자산 규모가 현금 자산이 웬만하면은 뭐 10억 같은 거 넘어가는, 만드는 거는 네.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닐 텐데 가령 뭐 의사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아깝게 정기예금에 쏟아붓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우리가 금융 어떤 지식을 조금만 갖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기 돈을 갖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내 노후가 됐든 당장 몇 년 후가 됐든지 간에 내 돈이 불어나는 어떤 즐거움 같은 거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네네네. 도전을 해보셔서 네. 내가
돈을 벌어본 느낌.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을 해서 내가 재테크를 하든 투자를 해서 네네네. 돈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보상받은 느낌들을 가져보는 예, 게 참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요. 네. 이제 뭐 영끌이든 아니면 집이 필요해서든 집을 사거나 대출을 하거나 해서 빚이 많아요. 네. 그러면 빚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빚을 갚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월급을 받아서 빚을 갚다 보다 끝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참 곤란하긴 한데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게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가령 내가 진짜 충분한 공부를 했어요. 네. 내가 진짜로 충분한 공부를 해서 그게 주식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그걸 갖다 신념의 내재화라고 보통 하거든요. 신념의 내재화. 예. 그러니까 남한테 들어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갖다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걸 객관화를 시켜서 네. 아 진짜로 그게 그럴 수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이자를 내고 있는 게 가령 뭐 몇 퍼센트 한 4, 5% 정도 돼. 네. 근데 1년 후에 내 수익률이 그걸 갖다 넘어갈 수 있어. 최소 한 10% 정도 된다. 10%는 정도는 된다. 그다음에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잃었을 때 리스크를 갖다가 현재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것도 이자는 중요하죠. 낼 수가 있어. 네. 내가 뭐 신용 불량이 된다거나 네. 가령 뭐 채무 불이행자라고 하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 내가 지금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란다고 한다면은 레버리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준비도 전혀 안 됐어. 네. 원래 이 투자라는 거는 이 첫 번째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자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 이게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과 남의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자 나가고 뭐 이런 건 물론 다르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심을 없애버려요.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빚을 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막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 그 주식이 막 떨어져. 이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이거 불안하죠. 내가 이 빚을 이거 갚아야 되고 이자를 며칠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던 원칙 자체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투자라는 거는 자기 자본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을 사는데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지금 이자보다도 몇 배 더 낼 수 있는 어떤 자신도 있고 네. 그런 분석이 철저히 돼 있어. 공부도 내 자신이 충분히 돼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리스크를 갖다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가령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10%가 빠졌어. 네. 아니면 20%가 빠졌어. 그렇다면 그래도 내가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빚보다는 투자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빚을 갚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네. 예. 근데 그 두 가지 판단을 하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예,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념의 내재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분석해봤을 때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오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공부를 제법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좀 이것도 좀 거친 표현이지만 날로 먹으려고 하나 봐요. 날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보면은 야 이거 어떤 종목 언제 사야 돼? 네. 어떤 종목 언제 사야 돼?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상당히 있죠. 많죠. 근데 나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물론 나는 내 자신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 내 그쵸. 자신의 투자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자신의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원칙 나는 이 주식을 갖다가 최소한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앞으로 한 1년은 최소한 가져갈 거야라는 생각을 네. 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중간에는 주식이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그게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음하에서 그 투자 행위를 한 건데 내 말을 듣고 내가 이 주식을 샀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샀는데 내려?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투자 행위 자체를 남한테 물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아까 제가 신념의 그러니까 내재화? 내재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자기가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얘기가 맞는지를 갖다가 철저히 검증하는 작업들. 그리고 어렵긴 객관화하는 하지만. 작업들. 네. 어렵기는 하지만. 근데 이걸
실제로 돈에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산과 관련된 건데. 내 자산이 앞으로 2배가 불어날지 10배가 불어날지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 날릴지. 이렇게 돈이 걸리는 엄청난 일을 갖다가 우리가 몇백만 원 벌려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 출근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몇백만 원 벌려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걸린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는 거를 맞는 계속 말씀인 강조를 것 하는 같아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아마 네.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지금 저런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쯤 들어가도 될까?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섹터로만 놓고 본다면 아니면 특정 종목만 놓고 본다라고 보면은 그 매크로 환경에 관계없이 네. 그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5년의 성장, 앞으로 1년 후의 성장, 3년 후의 성장, 5년 후의 성장, 10년 후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라고 네. 한다면 사실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약간 그쵸.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네. 사실은 그때도 어느 정도의 투자 타임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은 그게 뭐 그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뭐 반도체 섹터가 됐든 로봇 섹터가 됐든지 아니면 2차전지 섹터가 됐든지 간에 그 섹터에 대해서 어떤 특정 회사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부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튜브에도 있고요. 아니면 책에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가 지향이 된다면은 그런 어떤 미시적인 투자 행위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모든 자산이라는 거는 사실 매크로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령 뭐 금리 인상 여기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왔다. 네.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는 우량 주식이라든지 우량 자산이 다 쓸려 나가는 겁니다. 아니 938.75면 뭐 그렇죠? 똑같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네. 쑥 하고 썰려 나가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어떤 때가 가장 좋은 때일까? 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왜 사? 라고 할 때. 네, 주식을 왜 사?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가 사실은 자산시장에 들어갈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네. 큰 요인이 유동성이에요. 네. 유동성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죠? 그 중앙은행의 금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자산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침체의 기운, 경기 둔화의 흐름이 굉장히 짙어졌을 때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막 내려가기 시작했겠죠. 네. 금리를 막 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을 그게 그 부채가 됐든 네. 아니면은 뭐 저기 애만 형식으로 해서 은행에다 막 돈을 풀어주고 은행은 대출을 막 일으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는 신용 경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부채 경제이기 때문에 부채에 의해서 굴러가는 경제거든요. 네. 사람들이 빚을 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될수록 자산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먼저 반응을 합니다. 실물 경제보다. 왜 네. 그럴까요? 실물 경제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야. 예.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아. 네. 그러면 돈 빌리기는 지금 굉장히 쉬워. 금리가 낮으니까. 네. 그럼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아무 얘기죠. 투자를 하러 간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똑같은 네. 패턴을 사실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사람들 일반인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건 뭐예요? 너도 나도 시장에 달렸을 때, 야 오늘 뭐 저기 그 아파트가 매도 올랐어, 맞아요. 주식 뭐 몇 배가 올랐어, 막 그래가지고 활활 불타고 있을 때 네. 그때서야 막 다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도 21년부터 22년 중반까지 와. 영끌 통해서 그때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시장에 달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네.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면은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중앙은행은 뭐예요? 금리를 올려서 그렇죠. 사실 유동성을 갖다가 줄이려고 할 줄여나갈- 거예요. 그걸 바로 네.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이 줄면 자산시장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그러네요. 원리가 사실은 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좋은 기업, 그다음에 좋은 부동산, 예. 내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때와 상관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가장 투자하기 좋은 때는 뭐냐? 네. 아무도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어. 이렇게 폭락의 기운이 완연했을 때가 사실은 네.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기란 얘기죠. 이익도 가장 많이 남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00선을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평론가님. 엄청나게 내려와 있죠. 예. 이것은. 그러면 지금은 그 매크로 환경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9월이 지나면은 9월은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4분기부터는 사실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면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가 네. 좋아지기 전에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OECD 경기선행지수라든지 통계청의 그 선행지수, 네. 경기 선행지수 자체가 약간 방향을 틀었어요. 굉장히 밑으로만 내려가다가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방향을 지금 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경기가 조금씩 좋아질 거란 얘기죠. 네. 그렇다 그러면 주식시장 그거에 선행해서 먼저 움직일 테니까. 네. 그다음에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늘이 올린다고 해도 네. 사실은 뭐 외부의 어떤 변수들 때문에 한번 올린다고 해도 25bp 정도가 마지막 정점일 거예요. 네.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치중할 거냐나 이런 공부들 지금 막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 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네네. 연끌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젊은 친구들이 경제 공부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경제신문 구독. 네네, 그렇죠. 경제신문 되게 어려워요. 근데 거기 기사를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네. 바닥을 쳤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네. 또 어떤 이제 유튜브를 요즘 많이들 보시니까 네. 언론에 혹하지 마라. 지금 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두 가지 얘기가 공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사이클을 그리죠. 그리고 그 사이클이 일반적인 주식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길죠. 예. 한번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몇 년 이상 지속이 되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유심히 보자는 얘기예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금리 상황을 얘기했죠. 네. 금리 지금 비교적 높은 상황이죠. 네. 일종의 그 정책 금리보다 시중 금리가 좀 높은 편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각종 뭐 채권 발행량들이 사실은 높은 편이기 예. 때문에 아직은 높은 상황입니다. 첫째는 금리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두 번째 이제 그 정책이에요.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은 우호적이죠.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거의 뭐 어떤 파국 상황으로 치달으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가령 뭐 각종 규제들도 풀어주고 풀어준다든지. 특례 보금자리론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50년 주담대 일단 주춤하긴 하지만 네. 그런 것도 출시를 하게끔 해주고 하는 것들은 정책은 일단 우호적이에요. 그다음에 세 가지 변수가 많으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입니다. 그걸 그게 이제 제일 큰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네. 이 기대 심리를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네.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서 약간 올라왔잖아요.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네.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매물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그럼 어떤 그렇다면 의미가?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매물이 물론 급여- 호가를 올려서 지금 매물이 늘고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가령 계속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오를 것 가격이 폭락할 것 안 내놓겠죠? 예. 누가 내놓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대 심리 자체가 네. 우리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처럼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매물을 예, 내놓는다는 건. 그러니까 기대 심리 자체도 그 굉장히 좋았던 기대 심리가 꺾였던 기대 심리가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일종의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실수요만 가지고는 절대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굉장히 어떤 상승의 흐름을 갖다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이 한 채씩 사면 그렇죠. 이게 막 투기 광풍이 불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네,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가수요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수요는 뭐예요? 투자하시는 앞으로 분들? 1년, 네. 적어도 2년 아니면 3년 있다가 나한테 큰 돈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가수요를 갖다가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수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좀 있어요. 실제로 여유가 있는 예. 사람들이 이걸 하겠죠. 근데 지금 아파트 매물이 강남권 위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사실은 아파트의 어떤
급격한 오름세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서 자기들이 어떤 현금을 이익을 갖다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현재 크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요인은 굉장히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예. 하나는 그래도 정부가 어떻게든지 부실을 살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 다과 어느 쪽이 더 큰 요인이 될까, 네. 어느 팩터가 더 중요할까라는 건 여러분들 개인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전을 하게 될 때 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투자하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네네. 그런 거를 알려면 이거 너무 광범위한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투자 적기라는 거는 모든 시장은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내가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좋아 아니면 네. 어려워 네. 시기에 관계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미시적인 접근 방법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야 되겠죠. 근데 그 특정 종목을 살 때 이미 어느 정도 올랐어. 가령 이제 비근한 예로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종목을 갖다 예로 들게요. 네. 얼마 전에 굉장히 막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개장 지금 현재 조정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야 될 타임은 어딜까요? 만약에 2차 전지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발달하는 어떤 신념이 내재화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지금이 사야 될 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조정을 할 때. 왜 그러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망, 뷰, 성장성 자체가 아직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단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쌀 때 사야 되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미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네. 어떤 특정 종목은 시기에 관계없이 살 때는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남들이 모두 달려드는 때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한 번쯤 멀어졌을 때를 갖다가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매크로 환경이 지배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구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네. 사실은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최적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사람들의 관심이 무너지고 네. 에이, 그거 왜 해? 뭐 이런 생각들이 네. 주변에서 흘러나올 때가 그때가 사실은 투자의 적기지. 그게 모든 투자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저뿐만이 아니라 네. 그 투자의 달인들께서는 그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자꾸 볼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이건 진짜 어려운 점. 아까 빚 많은 사람 투자하는 것만큼 어려운 네네. 애매한 질문 2로 질문을 드리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신념이 내재화돼서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네. 평론가님. 네. 그러면 이거를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될지 아니면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내가 원래 봤던 뷰랑 뭐가 달라졌지? 내가 원래 생각했던 원래 것과 생각했던 그런 신념 내재화된 신념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달라진 네. 게 없어. 네. 단지 수급에 의한 영향뿐이야. 네. 그럼 나는 물타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내 원칙은 물타기를 해요. 예. 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는 아직 여전히 생각을 하니까. 그럴 때는 물타기. 그래 물타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 내 뷰가 세상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반드시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때에 따라서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1년이면 1년, 예. 아니면 특정 시기마다 검증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내가 틀린 것 같아. 틀린 게 확실해.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번 떨어지긴 주식들이 굉장히 올라갔다 떨어진 주식들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진짜로 좋은 실적을 갖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그 주가는 언제든지 다시 올라요. 그렇지만 형편없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별로인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은 거기보다 더 떨어지는 게 지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시장의 어떤 진리, 그건 진리거든요. 아까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느냐 아니면 손절을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신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신념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를 갖다가 스스로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른분들이 장기 투자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네네. 샀다가 던져놨으면 지금 큰 부자 됐다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장기 투자면 한 10년 잊고 지내야 된다. 예. 잊고 지냈다가 종이 조각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유명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좋은 주식을 샀으면 좋은 주식을 산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좋은 기업을 샀으면이라고 그 사람들은 표현을 해요. 좋은 기업을. 좋은 기업을 샀으면은 한동안 잠을 자라.
예, 꿈을 꿔라. 예. 그러니까 들여다보지도 말아라고 네. 얘기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10년이면 강산일 변해요. 아, 요즘 같으면 진짜 많이 예, 변하죠. 진짜 너무 많이 변하는 시대입니다. 네. 사실 그 세상의 변화라는 거는 그 모든 자산 시장은 기술의 변화, 아니면 세상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갖다가 끊임없이 프라이싱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똑같아요.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 왜 올랐어요? 강남이요?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남 유혹층에 또 똑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왜 올라요? K-팝이 잘하니까. 그렇죠. 문화의 변화. 네. 그게 문화의 변화, 기술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주식들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 10년을 갖다 기다리는 건 제가 무리인 것 같고요. 아, 너무 무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2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정도 봐서 그걸 내가 팔지 안 팔지는 그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 기업의 실적이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와 줬어. 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지금 어떤 패턴보다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느려질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매도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아, 경제평론가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